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서울 새댁이에요. 남편은 35이고 저희 결혼한 지는 4년 됐습니다. 1월 중순부터 중랑구의 행복주택 새 아파트 25평에 거주하고 있어요. 보증금이 1억 5,860만 원, 임대료가 21만 3천 원입니다. 저희 신혼집은 원래 투룸 노후 빌라였는데 배수구 냄새와 창문 열어두기도 어렵고 곰팡이랑 2년간 스트레스 받다가 남편이 중랑구 토박이라 운 좋게 행복주택이 당첨이 됐습니다. 지금은 저렴한 금액에 넓은 새 아파트에 살면서 삶의 질이 확 올라갔어요. 그에 따른 관리비, 임대료 지출은 좀 늘었네요. 대신 전에는 통으로 깔고 있던 보증금을 행복주택 입주 시에 저리로 일부 대출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주식 등 재테크를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재무 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자본 약 1억 6천, 대출 제외 보증금 3,860만 원, 플러스 주식 및 현금 1억 2,690만 원, 전세 대출 금리 2%, 소득 맞벌이 월 450만 원, 신랑이 210만 원, 본인이 약 240만 원, 지출은 월 300만 원, 저축 가능 금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 남편은 경기 북부 지역 담당이고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합니다. 경기 북부라고 하면 뭐 양주,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구리 쪽이고요. 저는 직장이 안암에 있고 학교 사무직이고 업무를 혼자 하고 있어서 출산 시에 출산 휴가까지는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육아휴직은 어렵고요.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으면 50대까지는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급여 인상은 미미할 것 같습니다. 아이는 없고요. 제 나이가 있는 관계로 다음 달부터 병원의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출산하면 근처에 친정어머니가 살고 있어서 육아를 도와주시겠다고 하고 만 1살이 되면 직장 어린이집이 있어 함께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은 대략 이렇고요. 고민은 지금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은 보유 현금으로 바로 갚을 수 있는데 이자율이 낮아서 주식 등 재테크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게 더 낫겠다 판단이 들어서 제 개인 신용대출로 받은 2천만 원은 이자가 4.8%라 매달 상환금이 커서 우선 개인 신용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매월 투자하는 게 나을지, 혹시 청약이 당첨되면 계약금이 필요할지 몰라서 갚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주택 살면서 최대 10년까지 청약을 노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저희가 가진 자본금으로 청약이 안 될까 봐 그러니까 청약 시 입주할 수 있을 만한 돈이 안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저희 부모와 시부모님, 친정부모 모두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고 향후 육아를 생각하면 먼 지역 이사는 힘들 것 같아요. 학군을 생각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 필수인 것 같지만 저희가 행복주택에서 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 아파트 값이 그대로일 리 없고 그렇다고 지금 구축 아파트를 사기엔 자본금이 적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희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가 무엇일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네. 어릴 때 너무 많이 놀림을 받고 반지하에 사는 주제 뭐 이런 얘기로 저학년 때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같은 동네 몇몇 친구들에게도 지하에 산다고 놀림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움이 짧아서 힘들게 맞벌이 하시던 부모님이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부모님께 상처가 될까 봐 이런 일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반지하에서 5층짜리 C형 아파트로 이사 가던 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아파트에 계속 살았다면 지금은 9억에서 10억쯤 하겠네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 대출금이 버거우셔서 아파트를 팔고 지금의 중랑구 연립빌라로 구입하셨어요. 네, 2011년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 얘기가 나왔을 때 빌라 시세는 3억 1천만 원이었고 별내 새 아파트 이사 이야기가 나왔지만 부모님의 의견 차이로 빌라에 다시 입주하게 됐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빌라의 대지 지분은 재건축으로 14평으로 줄었고 시세는 그대로입니다. 3억. 그마저도 1억 대출이 있어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아직도 부모님 두 분이 맞벌이를 하세요. 아버지가 7남매 장남이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양과 형제들 대소사를 책임지고 자녀들 교육하시느라 정작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대출을 다 못 갚았습니다. 없는 형편에 가족들에게 헌신하느라 대출금을 평생 안고 살면서 이제와 허탈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학자금 대출을 갚고 그런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비혼을 생각했었는데 딸의 비혼 선언이 경제적 어려움보다 부모님을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남편을 만나면서 생각이 변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 중입니다. 부모님께서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긍정적으로 밝게 키워 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부모님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내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오히려 서로에게 실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양가 부모님이든 형제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부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안정된 주거지가 필요하고 내 집 마련을 기준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내 집 마련 계획에 따른 예산 계획이 세워지면 그 이후에 자녀 교육비, 노후 자금 등도 계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네. 되게 아니 이거는 되게 많아요. 이런 그러니까 거.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현실적으로 진짜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왜 했냐면 네. 일단 뭐 결혼할 때 그래도 좀 적극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발만 동동 굴렀던 게 아니라 네네. 뭐 행복주택이나 이런 거 알아보셨으니까. 근데 제가 이 뭐 행복주택이나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 예, 그리고 또 부모님도 또 계속 이제 뭐 내 집 마련에서 잘하신 부분도 있고 못하신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네. 이런 거를 겪으면서 자란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은 이웃들 사례라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네네. 네. 일단 정리를 좀 하면은 이분들의 자기 자본은 1억 6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대출을 제외한 보증금, 전세 보증금 중에 대출을 제외한 게 한 4천만 원 계략적으로. 그리고 네. 주식이랑 현금이 한 1억 한 2, 3천 정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1억 6천만 원 정도로 자기 자본으로 봤고요. 맞벌이시고 남편분이 210만 원, 본인이 이제 24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450? 약 4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월 3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축 가능액은 한 150만 원 정도. 네. 그럼 이분들 아이 낳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 70만 원 정도 넘어가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그죠. 그리고 더 아끼실 부분도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70만 원 정도로 했을 때 한 1억 8천 정도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면 대출이 나올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 디딤돌 나올 것 같거든요. 소득 수준이 두 분이. 네네. 그래서 1억 6천 자기 자본에 1억 8천 대출이면 3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3억 4천만 원 정도의 집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3.4억. 네. 3억 4천인데 네. 뭐 서울에 있습니다. 네. 아, 서울에요? 네. 아파트인가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네. 네. 서울에 3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네. 근데 이분 신혼부부한테 네. 알맞을 만한 이분들 생활권에 네. 알맞을 만한 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이제 여기 서울이 있고요. 네. 이분들 중에 이제 아내분은 안암 쪽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하셨고 네. 남편분은 이 경기도 북부 쪽으로 맞아요. 뭐 남양주, 구리, 양주, 의정 위쪽으로. 그럼 이분들의 생활권은 이 수도권을 이 네 개로 딱 잘랐을 때 이 동북 쪽이에요. 이쪽에서 신혼부부가 살 수 있을 만한 아파트, 10평대 아파트입니다. 네. 네. 이쪽 이 월계역이 있어요. 월계역. 예, 여기가 네네. 이제 이렇게 보면 또 서울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노원구고요. 이 7호선 끼고 있는 데가 노원구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6호선으로 딱 잘려 있는데 요 아래쪽은 이제 여기서부터 중랑구고요. 네. 중랑구, 노원구, 이 위쪽 맨 위쪽이 도봉구, 이쪽이 강북구. 네. 그리고 요 아래쪽이 이제 성북구. 네. 요렇게가 이제 서울의 북동쪽에 서울과 경기도 면안 쪽에 있는 서울의 외곽지역들이에요. 이 노도강이 여기구나. 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게 네네네. 노도강입니다. 네네. 그 아래쪽 좀 내려오면 성북구, 아래 내려오면 동대문구 네. 뭐 이렇게 있고요. 노원구가 이 중랑천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월계역 근처도 노원구예요. 네. 행정구역 상으로. 네네. 사연자께서 이 월계역 근처에 보면 여기가 지금 이게 다 아파트거든요. 이게 다 아파트입니다. 네. 다 아파트인데 요쪽 이 안에서 10평대 아파트가 3억 초반인 게 있어요. 네. 3억 초반이에요. 3억 매매가가. 초반. 서울의 아파트인데. 10평대긴 해요.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10평대 아파트는 싼 거는 4슴 3단지 아닙니다. 네, 4슴 3단지 더 비싸고요. 네. 네. 그
지금 이제 채팅창에 사는 3단지를 하셔가지고 사는 3단지는 더 비싸요. 네네네. 네. 근데 이 근처에서 좀 이제 마음 먹고 찾아보시면 되는데 네. 서울의 10평대 같은 경우에는 싸도 보통 4억이 넘어요. 진짜 싸도. 그리고 네. 뭐 강서구나 10평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뭐 강서구나 이런 데는 노원구나 이런 데는 6억 정도 봐야 되고요. 네. 근데 여기가 가격이 저는 좀 저렴하다 생각을 하고 이분들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그리고 네. 둘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네. 이쪽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근처 이 월계역 근처 이쪽을 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 근처 있죠? 요 근처에서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10평대 3억 초반 아파트를 좀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도봉 서원 아파트도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거 네. 아니고요. 요 근처 찾아보시면 네. 이거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이쪽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거 이용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럴까요? 부동산. 그러면 예를 네. 들어서 뭐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게요. 네. 뭐 5억 이하 아파트를 하고 싶다 이러면. 자, 제가 부동산 찾을 때 네. 이거 아니다. 네. 여기 네이버 부동산을 가요. 네. 부동산 가기가 네, 없어요. 네이버 부동산을 갑니다. 네. 네이버 부동산 가면 네. 이렇게 부동산이 있거든요. 네. 여기 필터들이 있습니다. 네. 필터들이 예를 들어 10평대다. 네. 그럼 뭐 내가 뭐 15평은 원룸이거든요, 아파트도. 네. 그냥 뭐 16평부터 음. 뭐 19평까지 네.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맞춰요. 이 필터를. 필터를 맞추고 여기 면적도 있고 네. 막 다 있거든요. 네. 이거 맞추고 세대수만 한 300세대 보고요. 네. 그럼 이렇게 10평대만 이렇게 남아요. 네. 단지들이. 어. 그럼 이거는 지금 10평대 5억 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노원구 6억 봐야 된다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6억이 그러네요.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요 정도 가격. 여기 재건축 쪽은 이제 더 비싼 이 네. 아래쪽 이런 재건축 네. 얘기 나온 애들은 더 1억 정도 더 어. 비싸고 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쭉 가시면 됩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안에서 지도를 이렇게 하면 안 나오고 요 네. 스케일 300m 정도로 맞춰놓고 네. 쭉 보시면 내가 갈 수 있는 단지들이 나와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쪽 월기역 보시면 괜찮을 것 근처에서 같습니다. 그러면은 월기역 이렇게 근처에서. 내가 세팅을 해서 네.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저희가 원래 그 전에는 이걸 찾는 것까지 저희가 다 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했더니까 거기 부동산에다 막 전화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있는지 궁금하니까 전화하잖아요. 실제로 네. 사는 것도 아니면서. 맞아요. 왜냐면 이거 방송 보고 어떻게 뭐 내가 거기 투자할 생각도 아니었는데 막 네. 투자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데 네. 전화를 하니까 그 집주인이 음. 아씨 여기 대박 났나 보다 뭐 있나 보다 그 물건 걷어. 그 물건을 빼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지나고 나면 그냥 사람들이 궁금해서 전화한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다시 그 가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뭐야 이거 보시고 그 동네 부동산에 전화하지 마시고 전화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 그 집주인이 뭐 대박 났나 보다 뭐 네, 있나 네. 보다 이러고 갑자기 전화가 막 오고 부동산에도 전화 받으면 그 매물 있어요 팔렸어요 이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보고도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네. 부동산에서 전화하니까 집주인이 착각을 해가지고 뭘 음. 대형 호재가 떴나 막 이런 물건을 다 걷어들이는 우리 여기 나오면 호재래. 물건을 다 걷어들였다가 그게 뭐 아무 그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물어보기만 한 네, 거니까 다시 그러니까 그 사연자분이랑 비슷한 사정에 있는 분들이 다 거기 또 네, 물어보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물건을 싹 들어갔다가 다시 그 한 2, 3주 지나잖아요. 그럼 그 물건이 다시 그게 다시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저기 전화를 네. 웬만하면은 안 하시면 좋겠다. 아니, 그리고 이게 네. 저희 취지는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예, 예. 진짜로 내 집 마련 하고 싶으신 분들 도와드리는 건데 정작 그렇게 돼서 막상 갔더니 예. 제가 예전에 단지 같은 거 언급할 때는 막상 갔더니 그 물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물건 그럼- 들어가고 호가 올리고 막. 네, 그러면은 이제 막 네. 그분들이 상심이 큰 거죠.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해서 갔는데 네. 막 물건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 굳이 언급 안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그리고 네, 아니 제가 찾아보는 거? 이거 변명을 네. 왜 했냐면은 누가 그 놀리냐 이러더라고. 왜? 왜 다 안 알려주고 중간에 끊냐고. 아니 그 놀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 제가 그분을 차단했는데 놀리냐 뭐 이거를 아파트 단지 알려주는 건 유료냐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유도하냐고. 기분 빠진다. 진짜. 아 그래 나는 그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 댓글 찾아냈거든요. 어디까지 해야 돼 도대체. 그래서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여기서 멈추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니까 네. 뭐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네. 찾아보시면 네. 아 내가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구나 이거를 아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거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것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아 맞아. 이분이 그거 중간에 물어봤던 게 있잖아요. 이거 대출을 갚는 게 나을지, 그냥 네, 신용 대출만 갖고 주식 투자하는 게 네, 나을지 네, 뭐 이거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그건 거예요. 이런 고민하시는 네, 분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 현명하셨던 게 있어요. 뭐냐면 금리가 싸니까 전세 대출을 일으키고 내가 내 전세로는 원래 한 1억 뭐 얼마야? 뭐 한 전세 뭐 한 1억 한 뭐 한 4천? 1억 네. 4천 정도를 깔고 앉아야 되는데 그 1억 4천을 안 깔고 앉고 내 돈을 조금만 깔고 앉고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깔고 앉지 않고 빼낸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나쁘지 않. 왜냐면 자본주의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니까 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 근데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는 저한테 물어볼 대답은 아니에요. 질문은. 왜냐면 내가 주식 투자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전세 대출 금리가 2%예요. 네네. 전세 대출 금리가 2%인데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뭐 연 뭐 6%를 낸다. 그럼 당연히 해야죠. 네. 내가 4% 마진을 먹는 거니까. 네네. 근데 내가 투자 실력이 안 돼. 그래서 작년같이 코로나 좋을 때는 막 20% 났다가 코로나 안 좋을 때 막 40% 잃고. 네. 이러면 오히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방향 자체는 맞는데 네. 그 여부가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는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꾸준히 내가 대출 이자 부담하는 것보다 그 돈을 빌려서 그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네. 근데 이분이 4%짜리 신용대출은 갚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4%짜리 대출 내가지고 연간 4%보다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면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그게 실력이 안 돼요. 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잘 안 한다.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에. 근데 투자는 방법이 제가 한번 얼핏 얘기했는데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선택한 다음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저는 이 방향은 맞다고 봐요. 네, 이렇게 투자하시는 건 맞다고 본다. 근데 네네. 내가 실제로 투자를 위해 잘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게 나중에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아마 임대주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제가 아까 그 서울시장 그 정책 얘기할 때 네. 옛날에 장기 전세 시프트 그런 거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게 2008년도 막 이럴 때거든요. 옛날에 네. 그 오 당선인의 전임 시장 시절. 네. 10년이 넘은 거죠. 그쵸. 그때 2008년에 10년이 넘었구나. 그때도 20년이었어요. 전세가. 네. 그때 전세 들어가서 만약에 지금까지 전세 사셨으면은 집값이 그죠. 내 자산이.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 집 마련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내가 재테크에 밝은 사람이 아니고 또 네. 재테크에 계속 꾸준히 시간을 투여하기 어렵다. 왜냐면 대부분 분들이 그래요. 왜냐면 직장 다녀야지, 애 키워야지, 네.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집 마련 하시는 거는 장기적으로 전세 거주하시는 것보다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더 네네. 나한테 남는 게 많다. 그게 많아요. 왜냐면 사연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희 부모님은 아파트 대출금이 버거우셔서 아파트를 팔고 지금의 중랑구 노후 연립 빌라를 구입하셨어요. 네. 2011년엔 3억이었는데 지금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3억이에요. 네. 만약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타산지석 삼아서 네. 그때 대출이 좀 버거웠어도 그걸 지켰다면 어땠을까? 그쵸. 중랑구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 먼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아, 10년 전 대비해서.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환경은 좋죠. 뭐 새 아파트고 또 거기서 이제 행복주택이니까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환경에서 좀 벗어나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나올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선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저라면 네네.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에 이 사연을 보낸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밝으신 거죠. 네네네. 네,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아마 본인도. 네. 그러니까 보내셨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